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박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과의 인연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병원 앞 공원을 지나 출근하던 길에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와 낡고 때 묻은 옷차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노숙인 아저씨였죠.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어요. 사실 출근할 때마다 늘 정신이 없고 신입 간호사로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동료들이 그분을 두고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아저씨 또 저기 앉아있네. 정말 한심하지 않아? 젊었을 때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됐겠어?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더군요. 그저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라 무언가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과거에는 자신만의 삶이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그분을 신경 쓸 여유는 없었어요. 병원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출근길에 그 아저씨가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출근 시간에 늦을까 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마음 한편에선 괜찮겠지 하고 넘겨버린 거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고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그 아저씨가 벤치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하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 섞인 시선으로 쳐다볼 뿐이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노숙자잖아. 뭐하러 도와줘. 그냥 치워야지. 병원 이미지 나빠진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노숙자라고 해도 사람이 써져 있는데 그걸 보고도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왜 아무도 돕지 않는 걸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더 망설이지 않고 그 아저씨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도 힘이 세거나 체격이 크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분을 꼭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이 저와 그분의 인연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앞으로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말이죠. 아저씨를 병원 응급실로 모셔갔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안도했어요. 이제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 한 분이 아저씨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분을 데려오셨어요? 당황한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설명했죠. 공원에서 쓰러지셨길래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치료비는 낼 수 있대요? 옆에서 다른 직원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요즘 노숙자들이 공짜 진료받으려고 일부러 쓰러지는 척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사람이 눈앞에서 쓰러졌는데 치료비가 먼저 나오는 게 맞나? 그때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다가와 환자 상태를 살펴보시더니 말했습니다. 급한 건 아니네요. 탈수 증상 정도입니다. 수액 맞고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분 신원이 어떻게 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몰라요. 공원에 항상 앉아 계시던 분인데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보호자도 없고 치료비도 없다는 거네요?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직원이 또 나지막하게 중얼댔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병원 이미지 나빠지면 곤란한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분명히 제가 꿈꾸던 간호사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사람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게 간호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돈과 병원 이미지가 우선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저씨는 수액을 맞고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은 잔뜩 굳어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아저씨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을 데려오다니 참 착한 사람이네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니, 스스로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 후로도 병원에서는 아저씨를 계속 홀대했습니다. 식사도 간단한 죽 한 그릇만 가져다 줄 뿐이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퇴근길에 근처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을 사서 병실로 갔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병원 밥만 드시면 힘이 안 나실 거예요. 아저씨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아저씨에게 따뜻한 밥을 가져다 드렸고, 틈틈이 병실로 찾아가 대화도 나눴습니다. 아저씨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는 원래 뭐 하시던 분이세요? 제가 무심코 던진 질문에 아저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지. 외과의사였거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외과의사요? 아저씨가요? 너무 의외의 말이라 저는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에이, 아저씨, 그런 농담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아저씨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을 봐. 내 손을 자세히 봐. 저는 무슨 말인가 싶어서 아저씨의 손을 봤어요. 길고 가늘지만 단단해 보이는 손가락. 그런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렸지. 하지만 이제는 다 옛날 일이 되어버렸지. 그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궁금증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아저씨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말과 손을 본 그날부터 저는 그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겪은 일에 대해 점점 더 깊이 연민을 느끼게 되었죠. 며칠 뒤 병원은 큰 행사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VIP 환자 특별수술 및 명예의사 초청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이번 행사는 병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리였어요. 새로 취임한 병원장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였고, 초청된 명예의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의사였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면 병원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예정이었습니다. 병원 곳곳에 행사 준비로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들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도 행사 지원팀에 대치되어 준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VIP 환자는 오래전부터 심장 문제를 알아온 재벌가의 어르신이었는데 이번 수술은 그의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수술이었어요. 그런데 행사 당일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떡하죠? 김 교수님이 오지 못하신대요. 행사 담당자였던 수간호사가 급하게 병원장을 찾아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초청된 외과의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해온 거예요. 병원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그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명예의사가 못 온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대체 지금 누구한테 수술을 맡기란 말이야? 의료진 사이에서도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장 VIP 환자의 상태는 수술을 미룰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행사를 취소하면 병원의 이미지와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판이었어요. 하지만 병원 내에 그만큼의 실력을 가진 외과의사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뒤에 서 있던 노숙인 아저씨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수술을 하겠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수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 환자 상태는 심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선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저를 믿고 맡겨보세요. 순간 병원장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수술을 하겠다고? 옆에 있던 다른 의료진들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진짜 황당하네요. 이 사람이 노숙자인 건 다들 아시죠? 노숙자가 수술을 한다고요? 우리 병원 수술실을 그런 사람한테 내줄 수는 없습니다. 병원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저씨를 쏘아붙였습니다. 여기 장난치는 자리 아닙니다. 나가세요. 하지만 아저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대로 환자를 방치하면 수술 기회를 놓칩니다. 당장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라면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저를 믿어보세요. 당신이 뭐길래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지? 병원장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아저씨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나는 김준서입니다. 한때 외과의사였고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름을 듣고 눈이 커졌고 누군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아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준서 교수,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지만 곧이어 고개를 저으며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설마 그 전설적인 외과의사가 노숙자라니. 말이 안 돼. 병원장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증거를 내놓으세요. 당신이 그 유명한 김준서 교수라는 걸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그때 아저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술대에 올라가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지만 VIP 환자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장은 고민 끝에 아저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기회를 드리죠. 하지만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아저씨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문 밖에서 지켜보는 동안에도 의료진들은 여전히 불신 가득한 눈초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수술을 한다고?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저 노숙자 손에 VIP 환자의 목숨을 맡긴다고? 하지만 곧이어 수술실에서 들려온 소식에 모두가 말문을 닫았습니다.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우 안정적입니다. 환자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저씨의 손놀림은 너무나 섬세하고 완벽했어요. 그가 메스를 들고 절개를 시작하자마자 수술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고 신중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그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차츰 입을 다물고 경외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수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환자는 무사히 회복되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때 병원장이 다급하게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정말 김준서 교수입니까? 아저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이름을 버리고 살았지만 한때 그렇게 불렸습니다.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설마 그 김준서 교수, 예전에 수많은 생명을 살린 전설적인 외과의사 김준서 교수는 한때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천재 외과의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졌고 이후로는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노숙자로 살고 있었던 걸까? 아저씨는 말없이 천천히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과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병원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렸던 전설의 외과의사 김준서. 그런 사람이 왜 노숙인 신세로 전락했을까? 모두가 궁금해하면서도 아무도 쉽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장은 어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그런데 대체 왜 이런 모습으로 사셨던 겁니까? 아저씨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수술복을 벗고 자신의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묘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는 내가 잃어버린 한 사람 때문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어디를 가든 천재 외과의사라는 칭호가 따라다녔죠. 하지만 나는 너무나 중요한 걸 잊고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일을요.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고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짧았고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나는 오로지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는 늘 병원과 수술실에 갇혀 살았고 아들은 늘 혼자였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수술이 잡혔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아들을 찾으러 갔을 때 그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순간 모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저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눈엔 깊은 회한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그날 길을 잃었고 나는 그를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온 도시를 헤맸죠. 하지만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의사도, 이름도, 내 삶 자체도. 그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내 손은 생명을 살리는 손이 아닌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전단지를 붙이는 손이 되었죠. 수백 장의 전단지를 접고 나르며 나는 그렇게 25년을 보냈습니다. 병원 안이 깊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그 말에 대꾸할 수 없었고 모두들 그의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자리에 있던 병원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김준서 아저씨가 병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상을 입고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했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 아들,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난 여전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다? 어딘가 낯익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가 병원장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병원장이 종종 입양된 아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다리 부상도 극복했다고 말이죠. 그때 병원장이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만하세요. 하지만 김준서 아저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아이가 지금 이 병원에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병원장을 향했고 병원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어렴풋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원장이 입양한 아들, 25년 전 실종된 아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김준서 교수.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제발 제 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김준서 아저씨는 간절한 표정으로 병원장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 이름은 정우입니다. 순간 병원장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김준서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정우라니. 어떻게?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병원장의 아들 이름도 정우였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입양한 아들이었죠. 몇몇 직원들은 회식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치료받은 아들이 있는데 내가 입양했어. 원래 부모는 사고로 잃었다고 하더군. 병원장은 평소 입양한 아들에 대한 애정을 자주 드러냈지만 그 아들의 친부모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단순히 과거에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김준서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실종된 아이의 이름이 정우라니. 저는 두 사람이 서로 연결된 관계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김준서 아저씨는 병원장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입양했다는 그 아이가 내 아들 정우 아닙니까? 병원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우는 내 아들이에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김준서 아저씨는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 아이가 맞을 겁니다. 내 아들이 맞아요. 25년 동안 찾아 헤매던 그 아이예요. 부탁입니다. 한 번만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누적된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그를 막을 수 없을 만큼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병원 안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장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병원장에 입양된 아들 정우 씨가 그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저도 다른 직원들도 그를 한 번쯤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최근 들어 병원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정우 씨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병원장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웅성거리는 거예요? 김준서 아저씨는 그를 보자마자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우야?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우 씨는 이해한 표정으로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누구신데 제 이름을? 김준서 아저씨는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 내가 기억할지 모르겠다. 이건 내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목걸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직접 만든 목걸이란다. 정우 씨의 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도 비슷한 목걸이가 걸려 있는 걸 느꼈어요. 그는 손을 떨며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 보았습니다. 두 개의 목걸이는 완벽하게 맞물리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마치 하나였던 목걸이가 둘로 나뉜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정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목걸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주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병원장도 할 말을 잃은 채 목걸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준서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며 정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맞구나. 내가 내 아들 정우구나.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내 아들. 정우 씨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눈물과 목걸이를 바라보며 그도 천천히 기억의 조각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가 어릴 때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정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두운 길을 혼자 걸었고 차 불빛이 보였어요. 그 뒤로 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는 자신의 가슴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 가슴을 드러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흉터가 있어요. 차 사고로 입은 흉터라고 들었어요. 김준서 아저씨는 그의 흉터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맞아, 그게 너다. 너무나 미안하다. 정우야, 엄마가 너를 너무 일찍 떠나보내고 아빠인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단다. 정우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김준서 아저씨 앞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까? 김준서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우야, 넌 내 아들이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5년 만에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운명처럼 재회한 겁니다.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김준서 아저씨와 정우 씨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일부 직원들은 손으로 눈가를 훔쳤고 웅성거림조차 멈췄습니다. 그야말로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정작 병원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김준서 아저씨가 정우 씨의 어깨를 잡고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아빠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궁금했단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정우 씨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다리를 다친 상태로 치료를 받으러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삶을 받아들였죠. 아버지, 아니, 제 양아버지께서 절 너무 잘 돌봐주셨습니다. 그러자 김준서 아저씨가 병원장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데려간 사람이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날 사고 이후 아무도 그 아이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길가에서 혼자 발견됐고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아이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김준서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헤맸는지, 얼마나 많은 전단지를 돌리고 경찰서를 찾아다녔는지, 그런데 당신은 그런 나의 노력을 알지도 못한 채 내 아들을 데려가서 다른 삶을 살게 했습니다. 정우를 위해서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아버지였어요. 그걸 당신은 몰랐습니다. 병원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었죠.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김준서 아저씨와 정우 씨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일부 직원들은 손으로 눈가를 훔쳤고 웅성거림조차 멈췄습니다. 그야말로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정작 병원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김준서 아저씨가 정우 씨의 어깨를 잡고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아빠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궁금했단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정우 씨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다리를 다친 상태로 치료를 받으러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삶을 받아들였죠. 아버지 아니, 제 양아버지께서 절 너무 잘 돌봐주셨습니다. 그러자 김준서 아저씨가 병원장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데려간 사람이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날 사고 이후 아무도 그 아이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길가에서 혼자 발견됐고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아이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김준서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헤맸는지, 얼마나 많은 전단지를 돌리고 경찰서를 찾아다녔는지, 그런데 당신은 그런 나의 노력을 알지도 못한 채 내 아들을 데려가서 다른 삶을 살게 했습니다. 정우를 위해서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아버지였어요. 그걸 당신은 몰랐습니다. 병원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었죠. 그때 정우 씨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는 자신의 목걸이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항상 제가 갖고 있던 물건이에요. 그리고 양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기억하라. 하지만 저는 늘 제 뿌리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병원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제게 진실을 말해주시지 않았나요? 병원장은 그 말을 듣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기억을 잃고 나서 나는 그냥 새로운 삶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너에게 불행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난 널 잃고 싶지 않았다. 그 말에 정우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제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이 모든 걸 결국 숨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때 김준서 아저씨가 조용히 정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정우 씨는 깊은 감정에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아보지 못해서.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끌어안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각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들 눈물을 훔치며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병원장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원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더욱 창백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 김준서 교수가 맞대. 전설적인 외과의사였던 그분이 노숙자로 살았다니, 우리 병원에 그런 분이 계셨다니 말도 안 돼.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날 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곧 언론에까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찾은 전설적인 외과의사 김준서. 그는 왜 노숙자로 살았는가? 병원장이 더는 그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없게 되자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인정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김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당신에게서 빼앗아 죄송합니다. 김준서 아저씨는 병원장을 바라보며 담담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날 이후 병원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김준서 교수와 그의 아들 정우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병원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죠. 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외과의사가 25년간 노숙자로 살았을까? 언론은 앞다투어 그의 사연을 보도했고 사람들은 김준서 교수의 상처와 재회에 눈물과 감동을 보냈습니다. 그와 함께 병원 내의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병원장의 책임 회피와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문제가 되었죠. VIP 환자 앞에서 노숙인 환자를 무시하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모든 일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결국 병원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병원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동안 그가 감춰왔던 진실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그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이미지와 명예도 물거품이 되었죠. 그리고 김준서 교수는 다시 의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시선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사람을 살리고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복귀를 반겼고 병원 측에서도 그에게 정식으로 명예 교수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준서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예나 자리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환자들이 필요할 때 그들을 돕는 의사로 남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그렇게 겸손하고 담담하게 병원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정우와의 시간도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25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함께 합시다. 저도 아버지처럼 사람을 돕는 삶을 살고 싶어요. 김준서 교수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정우야,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의 곁에 있을 거야.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지금도 저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공원 앞을 지날 때면 생각합니다. 그때 그 아저씨를 그냥 지나쳤다면 이 모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그분의 손에서 생명이 살아났고 그분의 손에서 가족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분의 손은 사람을 살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진 않은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때의 경험이 제 삶을 바꿔놓았듯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는 언제나 진짜 주인공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